안녕하세요 여러분, 암스테르담 사는 혜림이 언니입니다. 저 지난번 영상에서 국제 커플 헤어진 이후에 제가 깨달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인 나를 찾고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저의 그 지난 몇 년간 가장 크고 소중하고 특별했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그리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찾는다는 건지, 나 지금 여기 있는데 어디 가서 찾는다는 건지, 그 찾는 방법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아마 공감을 또 해주신다면 되게 기쁠 것 같고, 저와 비슷하게 꼭 국제 커플로서 뭐 이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서 비슷하게 나를 찾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를 알고 나를 찾는다는 건 단순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나의 감정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 결핍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런 내 결핍을 내가 보듬어 줄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정말 나를 찾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라면서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결핍이 생기게 되고, 그 결핍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마음에서 다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아마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장 크겠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뭐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관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결핍은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거죠. 그 마음 한 군데 어딘가에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그 아이를 찾아서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나를 찾은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 내 또래 어른이거나 혹은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인데 가끔 보면 저 사람 나이 먹고 왜 저래? 이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저 꽤 있거든요. 저 사람 나이 먹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 유치하게 굴어?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내면에 있는 본인의 결핍을, 그 내면 아이를 외면하고 돌보지 못했던 사람들인 확률이 커요. 그게 우리가 몸은 비록 성인이 되었지만 그 마음 한켠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되게 이상하게 막 유치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면 내 마음속의 결핍을 찾아서 보듬어주는 과정, 다시 말해 나를 찾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누구나 살면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평생 계속 되어야 될 과정이겠죠. 근데 저처럼 뭐 이별을 통해서 혹은 어떤 인생의 한 사건으로 인해서 나를 찾는 과정을 인텐스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게는 전 남자친구와의 이별이 아주 강렬한 출발점이 되었죠. 네. 물론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던 게 하나의 시초가 되긴 했지만 제 그 결핍을 찾게 되는 거에는 아주 특별하고도 좀 신기한 인연이 있었어요.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운동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 있던 그 시기였어요. 저희 암스테르담에서도 그 탄핵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하고 싶어서 갔었어요. 거기서 어떤 한 아주머니를 알게 됐는데 그분이 사실 제가 같이 갔던 언니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회가 끝나고 같이 차를 한잔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분의 따님이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서 잠깐 따님을 돌봐주기 위해 암스테르담으로 와 계시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심리 상담을 하고 계시는 심리치료 선생님이셨어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분이 보시기엔 이제 따님하고 비슷한 상황이니까 되게 더 측은하셨는지 그 이후에도 그분이 암스테르담에 계시는 동안 한 두세 번 정도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때는 헤어지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제가 하는 모든 막 얘기들이 결국은 이별로 돌아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상하게 저는 남자친구랑 싸울 때면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말이 그냥 입 밖에 나오지 않고 막혀서 눈물부터 났다고, 눈물만 흘렸다고.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예전 남자친구랑 별로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뭔가 갈등이 있거나 뭔가 서운한 게 있거나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이상하게 말문이 막혔어요. 말문이 막히고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계시던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잘 생각해봐. 남자친구 말고 또 그런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 있었어요. 엄마였어요. 제가 한 번도 그 두 관계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정말 유일하게 갈등이 있거나 할 때 눈물부터 쏟아내게 하는 사람이 제 예전 남자친구 외에 저희 엄마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부모와 맺은 그 애착 관계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나의 파트너에게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그리고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면 나의 자녀에게 비슷한 형태로 또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인지를 한 것 같아요. 뭔가가 있다. 내 마음속에 뭔가가 있다. 내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못한 그 마음이 있어서 이 남자친구에게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처음으로 그 연결고리를 짓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어떤 그런 결핍을 물려주셨고, 내가 그거를 또 내 남자친구에게 다시 드러내고 있는데, 이거를 내 아이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으면 내 선에서 끝내야 하는 거죠. 저는 아직 제가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와, 정말 이거를 내 선에서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가 됐던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때부터 더 열심히 나를 찾게 됐어요. 아주 어린 시절의 그 아이에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더라고요. 제가 저의 장점에 대한, 저의 성격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가, 그래도 저는 사람들한테 되게 저를 잘 맞추는 편이고, 사람들에게 다 잘 맞춰서 그냥 되게 무난한 성격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비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내담자가 하는 얘기에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래서 그분도 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나를 남에게 맞추는 것이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되게 유연하고 그냥 두루두루 무난하게 잘 지내는 성격인 거지 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내가 나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지 못하고 남들에게 나를 맞추려고 하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의심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서 또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은따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저는 제 자신을 남들에게 맞추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다기보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모습으로 계속 다가갔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어린 시절의 나부터 시작해서 대학 시절의 나, 그리고 뭐 여행할 때의 나, 그때의 나를 다 만나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을 조합해서 저는 결국 제 마음속 아주 깊은 다락방에서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는 그 내면 아이를 만났어요. 내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잔뜩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였어요. 네, 그 아이를 정말 그 제 마음속 다락방 한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너무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 너 여기 있었구나. 이제 괜찮아. 내가 잘 돌봐줄게.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결핍이 있을 테니까 아마 그건 다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마음속 깊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 남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엄마에게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웠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부모님을 처음 해보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툰 면들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아무리 사랑으로 키웠다고 해도 그 방법이 꼭 아이에게 적합한 거는 아닐 수도 있고요. 저는 저희 엄마의 기대가 너무 컸어요. 어릴 때부터. 너는 천재야. 막 이런 식으로 엄마가 엄청 기대를 해서 제가 어린 마음에 나는 천재가 아닌데 어떡하지? 나는 공부보다 다른 거 하는 게 더 좋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겁을 먹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뇌는 어른의 성인의 뇌랑 달라서 지금은 뭐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릴 때는 외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 되게 겁을 먹는데요. 주눅이 든대요. 어떡하지? 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혹시나 내 진짜 모습을 들키게 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저의 엄마처럼 아마 자식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래도 그 자식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그런 기대의 말을 하게 되면 아이는 내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를 약간 두려워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이기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 엄마가 어쩔 때는 굉장히 기분파셔가지고 제가 같은 얘기를 해도 어쩔 때는 되게 기분 좋아하시다가 어쩔 때는 되게 기분 안 좋아하시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어린 나이에도 되게 제 기분 그대로를 나타내기보다는 분위기를 항상 살폈어야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엄마 탓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이런 결핍들이 어디서 온 건지. 그리고 그때 그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부모님한테서 너의 대부분의 결핍은 온 거야. 하지만 너가 이제 30이 넘었으면 부모님을 탓하지 말고 그건 이제 내가 노력해서 그 방법을 내가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동의해요. 진짜 제 이런 성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들은 제 부모님이었고 부모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셨지만 저희 부모님도 뭐 처음 해보시는 일이니까 항상 완벽하게 하실 수는 없었겠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의 부모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런 결핍들을 그대로 다 물려받으신 상태에서 저에게 그런 것들이 온 거니까 이제는 저희는 여유가 좀 있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저희 결핍뿐만 아니라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저희 부모님 마음까지도 제가 어루어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저의 결핍이 그렇게 해서
생겼던 거죠.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내면 아이를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죠.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너무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친구들에게 맞춰가면서 우정은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왔지만 부모님과 가장 비슷하게 애착 형태를 보이는 제 파트너에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식으로 나타났던 거죠. 제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제 자신을 내보였을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여정이 단순히 지금 이 상태의 나의 마음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 시절의 저와 초등학교 때의 저와 중학교 때의 저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 모든 성장 과정의 나를 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그 이별이라는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빡세게 저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강제로 많이 마련을 했던 거지만 뭐 누구나 일상 속에서 그렇게 막 나 자신을 찾고 막 이렇게까지 시간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감지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고요하던 마음에서 한 번씩 이렇게 막 진흙탕물이 올라오듯이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는 거? 그걸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라지 못한 나를 성인인 내가 이제는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정말 특별한 감정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서 내 결핍을 찾으면 이 모든 게 끝나고 나는 이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가?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무수한 결점이 또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아는 것과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과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할 때의 차이는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불안함이 생길 때, 이상하게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때 나의 마음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아, 지금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위로의 말을 스스로에게도 건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전에는 정말 저의 두려워하는 내면 아이는 남들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봐 너무 두려웠다면 어른이 된 제가 그 아이를 발견한 후에는 계속 알려줄 수 있게 됐어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라도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를 계속 일깨워주면 정말 한순간에 이게 스위치가 바뀌듯이 이 생각이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의 여러 조언도 있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도 있었고, 제 스스로 엄청 마음속으로 노력했던 것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은 마음의 스위치가 바뀌어서 그 제 내면 아이가 많이 안정이 됐는지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고 나는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 라고 많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도 아마 그때 저라면 절대 시작하지 못했을걸요? 와, 나 이거 하면 또 사람들이 이런 거 왜 하냐고 하는 거 아니야? 잔뜩 두려워서 이런 거 아마 시작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과정까지도 다 오픈할 수 있게 됐으니 저는 이런 제 자신이 좋아요. 제 자신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존감 같은 건 자전거 타기랑 비슷해서 한번 방법을 알게 되면 계속 그 방법대로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보는지, 나를 어떤 식으로 내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배우고 나면 자전거를 한 번 타고 나면 두 번 다시 까먹지 않는 것처럼 그 방법대로 그대로 다시 잘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뭘 아는지 모른다고 해서 내가 나 자신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나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그 자신을 알고 나에게 맞는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분명히 따라올 것 같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아마 이 나 스스로를 찾는 여정은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별이라는 어떤 하나의 상황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아주 단기간에 제 자신을 찾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됐고, 그 여정이 너무 특별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그 마음속 다락방 어디 한 군데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는 나의 내면 아이를 비로소 다시 만났을 때 느끼는 그 감동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